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이틀째 대설 경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이례적인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많은 눈이 더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서울에는 이틀째 대설 경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출근길 폭설이 비상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매우 강한 눈이 집중되다가 지금은 약한 눈발 정도만 흩날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어제부터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으면서 도로 곳곳이 살얼음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출근길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편이 좋겠고요. 자차 가지고 나오실 분들은 속도를 줄여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정말 이례적인 폭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적설량을 살펴보면 경기도 용인에 43.9cm, 서울 관악구에는 41.6cm 등 수도권 곳곳에서 이미 40cm가 넘는 그야말로 눈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수원은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눈이 내렸고 서울과 인천도 11월 기준 하루 동안 가장 많은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지금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서울과 경기 남부, 영서 남서부와 충청 북부, 제주 산간에는 대설 경보가, 그 밖에 중부와 경북 북부 지방으로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이들 지역은 오늘 오전까지 강하고 무거운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경기 남부와 강원, 충북과 제주 산간 많은 곳에 최고 15cm 이상, 서울과 인천, 전북 동부에도 최고 8cm의 많은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습설로 인해 비닐하우스 붕괴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여기에 추위까지 문제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0.1도, 파주는 영하 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출근길 보온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특히 해안가와 호남 내륙에는 초속 2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출근 시간대 곳곳에서는 오늘도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통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슌기혜 기자. 네, 서울 여의도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출근길 시민들 모습 어떻습니까? 네, 눈은 새벽보다는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눈이 제법 녹은 곳도 보이는데요. 살얼음이 많이 끼기도 했고 낙엽과 함께 엉겨붙어 있기도 해서 자칫 넘어지기 쉽습니다. 출근길 대중교통 이용하시더라도 걸어 다닐 때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주요 간선도로는 그래도 제설이 비교적 잘된 편이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여전히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통제되고 있는 도시고속도로는 없어서 통행은 평소처럼 가능한데요. 다만 도로에 녹담한 눈이 아직 남아있어서 차량이 제속도를 내기 쉽지 않습니다. 이곳 여의도역을 지나는 차량과 버스들도 사고를 막기 위해 평소보다 서행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시내 도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밤사이 제설 작업을 이유로 통제된 도로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제설 작업이 많이 진행돼서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서울 강북권에서는 북악산길과 인왕산길, 삼청로 등 경사가 급한 일부 시내 도로들이 어제에 이어서 통제되고 있고요. 강남에선 중앙대 근처 흑성로 일부 구간 말고는 제설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외에 서울 시내 주요 구간들은 평소와 비슷한 출근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지역엔 여전히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눈이 계속 내릴 가능성이 큰 만큼 도로 상황은 오늘도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할 때 도로 상황, 실시간 교통정보 확인하셔서 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또 가능하면 평소보다 일찍 출발하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역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네, 이번에는 지하철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폭설로 많은 승객들이 지하철로 몰리고 있는데요. 일부 노선은 지연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 알아보죠. 유서연 기자. 네, 서울 지하철 9호선 염창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출근 시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지하철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본격적인 출근 시간대가 다가오면서 이곳 염창역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줄이 길게 늘어선 모습 보이실 텐데요. 어젯밤 계속된 폭설로 혹시라도 전동차가 지연되진 않을까 마음 졸이며 일찍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폭설 때문에 수인 분당선과 국토 1호선 일부 전동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코레일 측은 이른 오전부터 선로와 차량기지에 대기하고 있던 전동열차에 눈이 쌓였고 제설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운행이 지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레일은 출근 시간대 혼잡을 대비해 열차를 13회 추가 운행할 방침입니다. 1호선 6회, 수인분당선 3회, 경의중앙선 2회, 경춘선 1회, 경강선 1회입니다. 서울시도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출근 시간 대중교통 운행을 늘렸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집중 배차 시간은 오전 7시부터 9시 반까지로 30분 늘어났습니다. 한편 어제는 9호선 개화역 차량기지에서 폭설로 차량 출고가 늦어지면서 출근 시간대 열차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눈이 많이 오고 있는 만큼 조금 서둘러서 출근길에 나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지하철 9호선 염창역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네, 충북 북부 지역에도 밤사이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북부 4개 시군에는 대설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기수 기자. 네, 충북 진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눈이 많이 내린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도로 곳곳에 눈이 쌓여 있습니다. 찻길은 완전히 빙판으로 변한 모습인데요. 이곳을 지나는 차들마다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북 진천과 음성, 충주 제천에는 대설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청주와 괴산 등 나머지 7개 시군에는 대설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오전 6시 기준 누적 적설량은 진천 위성센터가 36cm, 음성 금왕 24.5cm, 충주 노은 17.3cm로 집계됐습니다. 기상청은 충북 중북부 지역엔 5에서 10cm, 많은 곳은 15cm 이상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충북 남부는 1에서 5cm의 적설을 예상했습니다. 네, 눈 때문에 도로 곳곳도 통제되고 있다고요? 네, 눈이 쌓이면서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충주 노은 수룡리에서 양성면 능암리 구간이 오늘 오전 6시부터 통제됐습니다. 또 옥천 청산면 명티리에서 경북 상주시 화동면 군도도 상습 결빙으로 통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속리산과 월악산 전 구간, 소백산은 일부 구간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충북소방본부엔 밤사이 눈 관련 신고 6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차가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눈길 교통사고는 모두 4건이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나무 쓰러짐 등 2건의 신고가 접수돼 안전조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번 눈은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습설입니다. 일반 눈보다 3배 정도 무거운 만큼 축사와 비닐하우스에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앙안전대책본부는 대설 위기경보를 경계로 격상했는데요. 행정안전부는 밤사이 내린 눈으로 도로 결빙이 우려된다면서 야외 활동과 차량 운행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또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진천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곳곳에서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습기가 많은 무거운 눈이라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있는 취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네, 경기 의왕시 도깨비 시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윤 기자 뒤로 지붕인가요? 무너진 모습이 조금 보이는데 어떤 상황인 겁니까? 네, 쏟아진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의왕 도깨비 시장 지붕 천막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앞에 있는 기둥도 살짝 기울어진 모습 보실 수 있으시고 또 제 뒤로도 노란색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저희 취재진도 여기에서 계속 대기하면서 뽀드득 소리 같은 게 들리기도 하고 또 갑자기 저 위에서 케이블 같은 게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최초 신고를 받고 이곳 시장의 상황을 살핀 시간은 오늘 새벽 1시 40분쯤입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눈이 계속 내리면서 시장 지붕 천막이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걱정과 우려가 섞인 제보가 저희 YTN으로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의왕시에서 복구 작업에 나섰지만 눈이 계속 내리고 있는 만큼 작업의 속도를 내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네, 수원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시설물 붕괴 사고가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기도 수원시 정자동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지하주차장 입구가 무너졌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입니다. 인명피해 여부는 아직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지하주차장의 하나뿐인 입구가 무너져서 차를 빼지 못하고 있는 건데 주민들은 눈을 피하려고 평소보다 지하주차장에 더 많은 차량을 주차시켰지만 모두 차를 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외 지역에서도 폭설 피해 소식 있으면 전해주시죠. 네, 서울과 경기 남부 등 수도권에 밤새 내린 폭설로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쏟아진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나무나 철제 구조물이 쓰러지고 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교통사고도 잇따랐는데요. 경기 성남에서는 건물 6층 골프 연습장에서 설치한 안전망이 밤새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일대 건물엔 순간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경기 평택에서도 골프 연습장 안전망이 끊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제설 작업 중이던 작업자 2명이 깔렸고 이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 습기가 많은 무거운 눈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시설물들이 무너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습설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눈무게를 이기지 못한 나무가 쓰러지며 도로 통행을 방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치동 음마아파트를 비롯한 아파트 단지 내 수목이나 거리의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차량을 덮치고 길을 막았다는 제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눈길 사고도 문제일 텐데 차량 미끄럼 사고도 잇따랐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나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 밤새 제설 작업을 벌여서 주요 도로 상황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면도로나 특히 고갯길 같은 경우 경사로를 중심으로 사고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경기도 화성에선 대형 트레일러가 송산 포도 휴게소를 나와 고속도로를 진입하던 중 미끄러져서 휴게소에 들렸던 차들이 수시간째 갇히기도 했습니다. 서울 정릉동에서도 이면도로를 달리던 5톤 제설 차량이 내리막길에 미끄러져서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밤사이 한꺼번에 많은 눈이 내리다 보니 제설이 제대로 안 돼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또 고속도로나 시내도로 할 것 없이 서행 수준을 넘어서 아예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도 벌어졌고 1km를 차로 가는데 2시간이 걸렸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오전까지 많은 눈이 예보돼 있는 만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의왕시 도깨비 시장 앞에서 YTN 윤태일입니다. 경기도 양평에서는 제설 작업을 하던 80대가 구조물에 깔려 숨졌습니다. 또 폭설로 마을 한 곳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표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양평군 양서면의 한 마을입니다. 똑바로 서 있어야 할 전신주가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전선은 눈과 함께 이리저리 뒤엉켜 있습니다. 새벽 시간 폭설이 내리면서 전신주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겁니다. 업체 직원들이 부러진 전신주를 수거해 갔지만 여전히 사고 온 적은 남아 있습니다. 마을과 바깥을 잇는 길이 가로막히면서 주민 60여 가구가 5시간가량 고립돼 복구 작업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방에 일이 잡혀 있어서 나갈 생각이었는데 길이 막혀서 이제 오도 가도 못하게 돼서 지금은 포기한 상황이고요. 알루미늄 봉으로 된 기둥이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천막 위에는 눈이 한가득 쌓였습니다. 아침 8시 40분쯤 양평군 옥천면의 한 농가에서 쌓인 눈으로 천막형 차고지가 무너졌습니다. 제설 작업을 하고 있던 80대 남성이 깔렸는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고지 지붕이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입니다. 서울 가락동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 공사장 옆에 설치된 보행자 안전통로 지붕이 무너져 행인 3명이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회복했고 다른 2명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행자 통로 덮개에 눈이 쌓이면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에 있는 골프 연습장에서 철제 그물이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연습장에 쌓인 눈을 치우던 직원 2명이 가로 100m, 세로 30m 크기 그물에 깔렸는데 이 가운데 3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철제 그물에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설로 비닐하우스가 파손되고 농작물이 냉해를 입는 등 농가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특히 습기를 많이 머금어 무거운 습설이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거센 눈발에 백두대간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최고 20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삽으로 퍼내고 농사용 트랙터까지 동원했지만 계속 쌓이는 눈에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습설로 변했기 때문에 삽질이나 밀대로 밀어도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치우기가 좀 힘이 듭니다. 막바지 수확이 한창이던 딸기는 차가운 눈 속에 파묻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눈무게를 견디지 못해 곳곳이 찢어지며 안으로 눈이 들이닥친 겁니다. 온풍기를 가동했지만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딸기가 거기에 눈이 덮으면은 얼어가지고 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확을 못 팔아요. 인삼밭에 햇빛 가림 시설도 눈이 수북이 쌓여 자칫 무너지지 않을까 위태로워 보입니다. 이번 눈은 습기를 잔뜩 머금어 무거운 습설입니다. 이 때문에 눈을 서둘러 치우지 않으면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큽니다. 기상청은 습설이 일반 눈보다 3배나 무겁다며 농민들에게 시설물 피해 예방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시청자들이 YTN으로 보내주신 제보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 눈은 습기를 머금어 유독 무거웠던 만큼 나무들이 많이 쓰러졌는데요. 서울 대치동 은마 아파트에서 들어온 사진입니다. 나무가 눈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쓰러져 주차된 차량 여러 대가 부서졌습니다. 또 경기도 성남시 판교 산운마을 용서고속도로 아래 도로에서도 나무가 꺾여 도로로 쓰러졌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 상황입니다. 거대한 그물망이 건물을 뒤덮었는데요. 건물 위층 골프 연습장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망이 밤새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 골프장은 중원구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곳으로 알려졌는데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일대 건물에 순간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중부지방을 마비시킨 폭설은 저녁 무렵 잦아들었지만 워낙 많은 눈이 내린 만큼 퇴근길 역시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치지도 않고 내리는 눈 사이로 차들이 거북이 걸음을 이어갑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또다시 긴 줄이 들어서면서 고된 퇴근길을 예고했습니다.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는 폭설에 사고까지 겹치면서 늦은 오후까지 거의 속도를 내지 못했고 이면 도로들은 제설이 늦어지면서 혼잡한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만 해도 약간 비 같은 눈이어가지고 많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정말 폭설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걸어 다니기 좀 힘들 정도로 아침도 그렇고 아마 점심시간도 저희 같은 직장인은 오늘 너무 좀 힘든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눈이 잦아든 뒤에도 폭설 관련 사고는 이어졌습니다. 저녁 7시 반쯤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의 골프 연습장에서는 제설 작업 중 철제 구조물이 넘어져 근로자 2명이 깔렸다가 이 중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기도 화성 송산 포도휴게소에서는 대형 트레일러가 미끄러져 고속도로 진입로를 가로막으면서 휴게소에 들렀던 차들이 수시간째 갇히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퇴근길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눈 내린 도로 위를 달리던 차량 50여 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10여 명이 다쳤고 도로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차량 수십 대가 도로에 뒤엉켰습니다. 연쇄 추돌 사고로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면서 도로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일부 차량은 심하게 찌그러지고 부서졌습니다. 출동한 소방과 경찰이 현장을 수습하지만 사고 현장은 좀처럼 정리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후 5시 50분쯤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교차로 인근 내리막도로에서 차량 50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퇴근 시간대가 겹치면서 혼잡을 더했고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고로 11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일부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눈발이 잦아들면서 사고 2시간여 만에 현장이 수습됐고 도로 통제도 해제됐지만 사고 시민들은 한동안 도로 위에서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블랙아이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내린 눈이 녹았다 다시 얼어붙으면서 도로가 빙판길로 변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눈이 내린 뒤 기온이 떨어지면 도로 위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데 운전자 눈에 잘 띄지 않아 폭설 뒤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경찰은 CCTV 화면과 운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 일부 지역에 밤사이 또다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운전자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네, 중부지방 대설과 관련해 현재까지 2명이 숨지고 56명이 대피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아침 6시를 기점으로 현재까지 2명이 숨졌고 경기도 지역 36세대 56명이 일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 활동은 모두 1,280건으로 고립된 시민 등 12명을 구조하고 34명에 대해 구급 활동을 벌였으며 1,200여 건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전도 잇따라서 총 61건 가운데 46건이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중대본은 앞서 어제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중대본 2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오늘까지도 많은 눈이 내린다는 예보여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문가와 안전수칙 짚어보겠습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지학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겨울철에 눈비가 오면 등장하는 게 블랙아이스인데 어제 강원도 원주에서 53중 추돌 사고가 났거든요. 이것도 블랙아이스가 원인인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사실 뭐 블랙아이스 많이들 어제 오늘 많이 말씀도 들으셨는데요. 네. 사실 눈이 직접 쌓여서 언다고 하면 사실 이제 그것도 미끄럽긴 마찬가지입니다만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네. 블랙아이스 같은 경우는 눈이 이제 녹은 물이 다시 이제 도로면에 다시 얼어서 한마디로 얼음으로 도로면이 이제 코팅돼 있는 이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식별도 잘 안 되고 사실 주의를 잘 안 하시다 보니까 더 큰 위험으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네. 어저께 사고도 사실은 이제 낮에 녹았던 이 눈이 녹았던 물이 이제 노면이 아마 이제 젖어 있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녁 때가 되면서 아마도 이제 기온이 떨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얼면서 블랙아이스가 형성이 됐고요. 네. 이로 인해서 이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후속 차량들이 연쇄적으로 추돌이 일어나면서 53중 추돌 사고로 이렇게 이어지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로에서 이런 블랙아이스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궁금한데 이게 미리 알 수는 없고 차량이 미끄러져야 그때야 이제 아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차량이 밀린다거나 미끄러짐 이런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아실 텐데요. 또 혹은 핸들을 틀었을 때도 제대로 이제 조향이 안 되는 상황 이런 네. 경우는 이제 블랙아이스를 의심해 볼 수는 있는데요. 다만 이제 낮 같은 경우에는 햇볕이 과하게 노면에 반사가 되는 이런 상황이거나 혹은 또 야간에 전조등을 켰을 때 또 노면에 빛이 강하게 반사된다면 네. 아 이렇게 이제 블랙아이스가 형성됐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아실 수는 있을 겁니다. 네. 다만 이제 이렇게 블랙아이스가 있는 구간이라는 걸 인지하셨으면 또 당황하셔서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오히려 차가 더 강하게 돌면서 조향이 안 되기 때문에 훨씬 위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때는 서서히 감속을 하면서 제동을 하는 것이 안전하고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러기 네. 위해서는 또 차간 거리도 충분히 유지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사실은 이제 그냥 브레이크 풋브레이크가 아니라 엔진 브레이크, 기아를 저단으로 놓으면서 감속을 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차선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시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정상주행 이런 것들을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도로 살얼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를 하는 게 아무래도 중요할 텐데 도로가 이렇게 빙판일 경우에는 제동거리에도 좀 차이가 크게 나나요? 네, 맞습니다. 이건 뭐 실험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다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이러한 이제 정상적인 노면 상태, 마른 노면 상태와 빙판길, 제동거리가 얼마나 차이 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요. 네. 그 실험 결과로 보면은 트럭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이 버스 같은 경우에는 약 7배 이상 제동거리가 길어지고요. 또 그다음에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도 4배 이상 길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빗길 운전 혹은 또 이렇게 빙판길 운전 같은 경우에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가 이렇게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를 확보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소보다 앞차와의 간격을 좀 더 벌려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벌리면 많이 벌릴수록 좋긴 하겠습니다만 네. 이런 것들도 어려우니까요. 평상시에 이
안전거리보다는 2배 이상, 네. 그리고 속도는 2분의 1 이상 감속을 하시면 충분한 제동거리 어느 정도 확보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빙판길에서 이 브레이크를 잘못 밟으면 차량이 그 자리에서 이제 도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제동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안전할까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사실은 이제 풋브레이크라고 해서 발로 밟는 브레이크보다는요, 네. 감속, 엔진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소위 이제 우리가 저단 기어, 그러니까 저속 기어를 놔서 점차 속도를 점차적으로 줄이면서 제동을 하는 방식, 이 방식이 이제 안전하겠고요. 네. 사실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러려면 평상시에 저속 주행도 하셔야 되고 안전거리 확보도 충분히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네. 또 이렇게 저속 주행이나 이런 것들 제동을 할 때는 뒤에 따라오는 차들이 정상적으로 있는지 또 그리고 감속을 하기 전에는 비상등을 켜서 내가 속도를 줄일 거다라는 것들을 미리 뒷차에다 알려주는 것들 네. 이런 것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눈이 많이 쌓인 상태에서의 제동 방법은 평소와 다르지 않을까요? 예, 뭐 눈이 많이 쌓인 상태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눈이 많이 쌓여도요. 미끄러지는 것들은 현상은 발생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동일하게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셔서 감속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는 터널 진입 구간에서도 이제 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터널 입구나 출구 또 교량에서 도로가 어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긴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도로 중에서도요, 특히 이제 교량 부분이나 아니면 네. 고가도로 같은 경우는 지면에 직접 닿아 있지 않고 공중에 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또 밑으로 바람이 통하고 그러면 훨씬 더 냉각 효과가 크기 때문에 더 잘 얼거든요. 그래서 네. 결빙 구간들이 훨씬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량이라든지 또 이렇게 고가도로 이런 구간은 항상 운전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터널의 진입 구간이라든지 또 진출입 구간 같은 경우에서도 결빙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터널 내부에는 사실은 응달이 져 있고 바깥쪽에는 이제 햇빛이 있는 상황에서 네. 바깥에서 녹은 물들이 터널 안쪽 이 진출입구 주변에서 결빙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안전운전, 미끄러짐 방지에 대한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되도록 안 가면 좋겠습니다만은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을 가야 할 때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팁이 좀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는 뭐 저속 주행 뭐 이런 건 당연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오르막길하고 내리막길은 약간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르막길 같은 경우에 이제 저속 주행을 하셔야 되고요. 저속 기어를 사용해서 힘이 고르게 균일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래서 안정적으로 전달되게끔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또 당연히 이제 미끄러짐이 방지가 돼야 오르막길을 잘 오를 수가 있으니까 네. 스노우 타이어라든지 체인 이런 것들을 장착하시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올라가실 때 막 급가속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그럼 오히려 바퀴가 헛도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급가속보다는 균일한 속도로 꾸준히 올라갈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중요하고 네. 오르막길 중간에 멈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끝까지 꼭 다 올라가시라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 내리막길 같은 경우도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엔진 브레이크 사용해서 저속 기어로 운행하시는 것들 필요하고 브레이크는 최소한으로 사용하시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미끄러지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차를 이제 제어를 못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 네. 상황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거리는 최대한 확보하시는 게 좋은데 가급적이면 내리막길 구간에 앞차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내리막길을 가는 게 가장 안전하겠고요. 네.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면 충분한 이격거리 그런 것들 좀 확보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내린 눈이 습설이라고 합니다. 수증기를 머금어서 무게 자체가 상당히 나간다고 하는데 마른 눈에 비해서 얼마나 무거운 건가요? 지금 뭐 실험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마른 눈에 비해서는 한 3배 정도 무거운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대부분 습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고 이 습설의 문제는 뭐냐면 건설 같은 경우는 가볍기 때문에 강한 바람 정도가 불면 이제 쌓이지 않고 또 날리고 이러기 때문에 네. 집이라든지 건물에 이제 하중으로서 작용하는 경우들도 사실 크지 않은데 습설 같은 경우는 무겁기도 한데다가 그대로 쌓여 있는 상황. 그래서 하중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오늘도 뭐 붕괴 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원인이 되거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눈이 쌓여 있다가 습설 같은 경우에 한꺼번에 쌓여 있다가 이제 경사면을 타고 쏟아지는 경우에 뭐 보행자들이 이 눈에 맞아서 부상을 당하거나 이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요. 네. 습설 이 특성에 대한 부분 잘 이해를 하실 필요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쌓이는 거를 보고 있으면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치우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 눈을 치울 때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게 찢어져서 붕괴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눈을 더 쌓이면 더 위험할 것 같으니까 자 이제 눈이 오는 대로 치우시긴 하는데요. 네. 이때도 제일 중요한 거는 작업자들이 안전, 치우시는 분들이 안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도 안쪽에서 위 천장 부분이나 이런 쪽을 이제 눈을
털어내는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이런 경우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이제 무너져 내리는 경우에 그대로 깔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도 사고 보니까 골프 연습장에서 밑에서 이제 제설 작업 같은 걸 하다가 위에서 붕괴가 되면서 깔리는 상황들도 발생했거든요.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건물 내부 안쪽에서 혹은 또 가설 건축물 안쪽에서 제설을 하는 건 위험하다. 또 한편으로는 지붕에 또 직접 올라가서 이렇게 제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뜩이나 눈무게로 이제 붕괴 위험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작업자들이 올라가서 하중이 더해지면 네. 붕괴가 되면서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미끄러짐 같은 것들로 인해서 이제 부상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건물의 바깥쪽 측면에서 예를 들면 손이 닿는 범위 내에서 제설을 하시고 만약에 제설 작업이 어렵다면 차라리 건물 내에 사람들을 빨리 대피시키시고 안전한 곳에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어떤 이런 이 제설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자, 폭설뿐만이 아니라 강풍 소식도 오늘까지 이어져서 지금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주에서는 어제 선박이 좌초되는 사고도 있었거든요. 강풍 피해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예, 강풍은 사실은 바람이 막 부는 상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강풍이 예고되거나 또 예상이 되기 전에 이런 구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들 이런 것들 잘 고정시키고 또 고정 상태 확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다만 이제 강풍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할 때 뭐 이를테면 우리 집 안에서는 유리창이 강풍에 의해서 깨진다거나 이런 부분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유리창을 정확하게 잘 닫고요. 유리창 틀과 또 유리창이 이 유격이 없게끔 휴지라든지 뭐 종이 같은 것들을 끼워서 흔들리지 않게끔 잘 고정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보행할 때는 이렇게 강풍에 의해서 낙하물이 있다거나 혹은 또 입강판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부상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가급적 건물에 인접해서 보행을 하는 것들 좀 삼가하셔야 되겠고요. 또 가로수라든지 전신주가 또 넘어져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에도 좀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지금 뭐 도로마다 제설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만 제설 작업을 해도 여전히 미끄러운 것도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사실은 이제 제설제가 살포된다 하더라도요. 눈이 워낙에 많이 오면 이 제설제의 효과가 그 눈만큼 충분히 이제 기능을 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눈이 충분히 녹지 않아서 미끄러운 상태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이제 눈이 막 내리기 시작하기 이전에 굉장히 비가 많이 오면서 자연스럽게 눈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이제 제설제를 살포하는 이런 이제 예방 제설도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눈이 녹았다 또 얼었다를 반복하는 이런 과정에서는 제설 작업도 그만큼 좀 효과를 거두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좀 눈이 오고 특히 겨울이 되면은 이제 낙상 사고도 많아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골목길이나 인적이 드문 곳은 눈을 치우는 경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낙상 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어떤 점들을 주의를 해야 될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골목길이라든지 또 이제 간선 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제설 차들이 지나다니기에도 어렵기 때문에 또 네. 그 제설의 우선순위에서도 후순위에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 오히려 더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내 집 앞에 눈은 내가 우선 치워야 나도 사실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내 집 앞을 지나는 보행자들도 안전할 수 있다. 이 부분 꼭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네. 춥다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렇게 보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시면 넘어졌을 때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꼭 손을 장갑을 끼시고 손을 이제 자유롭게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휴대폰을 본다거나 뭐 이런 것들 당연히 위험하겠고요. 급경사지라든지 계단이 많은 곳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회피하셔서 이동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신발 같은 경우도 뭐 구두라든지 슬리퍼 이렇게 잘 미끄러지는 신발보다는 운동화라든지 등산화 이런 것들을 착용하셔서 미끄러짐에 대비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눈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쏟아지면은 사실 한 몇 시간 정도 고립되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데 이렇게 고립이 되는 경우에 주의해야 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고립이 됐을 때 뭐 예를 들면 이제 차량 같은 경우에 차가 이제 눈길에 막혀서 고립이 된 상황이라면 네. 사실은 이 차량 안에서 몸을 따뜻하게 한 상태에서 대기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네. 이때도 이제 차량에 추위 때문에 히터를 켜놓거나 차량에 시동을 계속 켜놓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된다면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주셔야 되고요. 네. 또 야간에 장시간 이제 차량에서 고립이 된 상황에서 잠을 잔다거나 이런 상황이 될 때도 뭐 동승자가 있다면 교대로 잠을 자면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 중요하겠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만약에 차량을 고립이 된 상황에서 차량을 놓고 이동을 하거나 어디 다른 이 대피소로 갈 수가 있다면 네. 이때는 차량에 연락처 남기시고요. 키도 꼭 꽂아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설이 끝나서 차량을 이동시켜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곳곳에 많은 눈이 더 예보가 돼 있기 때문에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좀 숙지하셔서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경희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1월 28일 뉴스업 주일정 정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상설특검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 총선, 경선 여론 조작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진행됩니다. 1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기업 회장의 구속심사가 열립니다. 홍 전 회장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통계청이 가계 소득과 지출 분배 상황을 알 수 있는 3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내놓습니다. 지난 2분기 물가를 반영한 가계 실질 소득은 1년 전보다 0.8% 증가하면서 한 분기 만에 증가 전환했습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이 개파간 난타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고모가 한 대표를 비난했다는 친한계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다소 수세에 몰린 친한동훈계는 김건희 여사 고모 의혹까지 꺼내들며 반론을 펼쳤습니다. 한 대표는 비난을 넘어 저주의 대상이 됐어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는데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대표와 가족을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한동훈과 한동훈 가족이 맞다 하면서 그 집안이 벼락 맞아서 해야 된다. 제 표현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 고모의 표현입니다. 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당 차원의 전수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면 이를 같이 검증하자며 친윤계를 향해 공개 제안했습니다. 친윤계 쪽에선 결코 어렵게 갈 일이 아니라며 문제가 된 글의 작성자가 한 대표 가족인지 여부만 밝히면 되는 간단한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핵심은 이게 그 한동훈 대표가 썼느냐 안 했느냐, 가족 명의가 도용됐느냐 아니냐, 가족들이 썼느냐 안 썼느냐 이 문제잖아요. 비교적 개파색이 옅은 의원들도 가래로 막을 일을 굴착기로도 못 막게 된다면서 일단은 친윤계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물론 당내에선 갈등 상황이 계속되면 당이 추진하는 변화와 쇄신은 물론 이재명 재판 리스크 등 시시각각 변하는 전국 상황에 기민한 대처가 어렵다는 자주 섞인 반응도 감지됩니다. 하지만 동일 출처의 글이 한 대표 어머니와 장모 이름으로 잇따라 올라온 정황 등 연일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이 3주가량 이어지면서 민생과 쇄신에 당력을 집중해야 할 때 분열상만 노출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결국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으로 조속히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다음 달로 미뤄진 가운데 민주당은 특검이 부결되면 한동훈 대표는 토사구팽 당할 거라며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단일 대우에 흔들림이 없을 거라고 확신했는데 당내 일각에서 제안된 집단 기권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제2요구, 즉 거부로 윤석열 정권의 몰락은 필연이 됐다며 다음 달 10일 재표결을 앞둔 전방위 공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특검법이 부결되면 토사구팽될 거라며 찬성표를 던져 독자 생존의 길을 찾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공존 공생하는 길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한동훈 대표 본인이 잘 알 것입니다. 대통령 부부의 최근 휴대전화 교체를 증거인멸로 규정하고 증거보전 청구를 검토키로 했고 명태균 씨의 의혹을 겨냥한 쪼개기 고발에도 나섰습니다.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하지 않고 쪼개서 법적 고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당원 게시판 논란 등 여권 분열을 기대하고 특검법 재의결을 미뤘겠지만 통과되는 일은 전혀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거는 정략적인 목적,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 내부 분열을 이용한 정치적 목적이다 이거는.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소한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의원들은 부결 단일 대우에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이탈표 확대를 노리는 야당의 전략이 당내 미칠 영향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민주당 사정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의 정치가 좌지우지되거나 영향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재표결에 참석은 하되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는 집단기권 방식으로 이탈표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나오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거란 지적 속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직 투표 방식을 정한 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재표결 시점까지 미뤄가며 김여사 특검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민의힘 역시 당내 결집에 사활을 건 만큼 양측의 수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이틀째 최대 40cm 넘는 폭설이 내림에 따라서 관내 모든 학교에 교장 재량 하에 휴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 도교육청이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각 교육지원청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 경기 지역 유초, 중고, 등학교 등 4,700여 곳은 학교, 지역 특성에 따라서 휴업이나 등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쏟아진 폭설에 경기 지역의 학교가 휴업을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로 기세를 회복한 민주당이 검찰을 향해 다시 칼을 빼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한 차례 검사 탄핵 청문회를 예고했고 여기에 예산안 심사에서도 정부 여당을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11일 검사 2명의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강백신 검사는 지난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의혹으로, 어미중 검사는 지난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종용했다는 사유로 탄핵 대상이 됐습니다. 계속 검사들의 불법 행위, 아무도 수사하지 않고 처벌받지 않는 그런 검사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두 사람 모두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화하는 검사들을 다 탄핵할 거냐는 여당 반발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음 주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 3명 탄핵 소추안도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야당은 또 혐의를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와 증거 조작 등을 처벌하는 검사 무고죄까지 검찰을 겨냥한 입법 공세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상설특검 추천권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까지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역시나 검찰 힘 빼기란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야당은 예산안을 두고도 정부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사에서 야당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특활비 감액만 반영해 넘길 수도 있다고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물론 여당은 야당의 입법 독주이자 갑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갈수록 얼어붙으면서 다음 달 2일 법정 시한까지 제대로 된 예산 심사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야권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차라리 자신을 탄핵하라며 반발했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사건 처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명확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 수사 책임자와 실무자를 탄핵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확정 시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비용 434억 원 반환 의무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이 혈세로 지급된 대선 비용을 합당, 분당과 같은 편법으로 반환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정당이 합당, 분당하는 경우에도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승계토록 했고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반환 예상 금액 한도 안에서 정당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민의힘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건데 이런 가운데 명태균 씨의 구속 적부 심사는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관이 서류 봉투를 들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빠져나옵니다. 검찰은 전격적으로 국민의힘 중앙당사 조직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사까지 압수수색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명태균, 김영선 씨 관련 자료 확보하셨나요? 검찰은 국회에 있는 국민의힘 기획조정국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진행된 창원 의창 등 7개 지역구의 공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당무감사 자료와 공천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당시 당 대표나 당직자들의 메신저 자료들도 당 전산팀을 통해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공천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명태균 씨가 청구한 구속 적부 심사를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명 씨의 구속 기간은 기존 다음 달 3일에서 5일로 연장됐습니다. 검찰은 채용 청탁 의혹 등 다른 의혹 수사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실 행정요원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지난 2021년 7월 1억 원을 건넨 의혹의 당사자인 안동 지역의 재력가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입금하신 거 맞나요? 명태균 씨의 구속기간 만료가 일주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조사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YTN 임명준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사도광산 희생자 추도식 불참과 관련해 진정성 있는 추도식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은 일본의 잘못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해주고도 뒤통수만 맞았다는 외교 실패론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과 관련해 외교 실패라는 지적에 선을 그었습니다.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은 일본의 잘못이 크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협상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이 한국과 국제사회 앞에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 대해 항의나 유감 표명이 늦었다는 지적에는 불참 결정 자체가 항의 표시라는 기존 외교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일본 측이 이쿠이나 정무관의 야스쿠니 참배 진실 공방으로 몰아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추도사 등 전반적인 것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결정을 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지만 그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일본의 책임을 강조한 조 장관은 외교 실패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굴욕 외교다, 외교 실패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데 대해서. 그러나 야당에서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문제를 유네스코에 계속 제기해 나가고 성실한 이행을 촉구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논술 문제 유출 사태로 수험생들과 법정 공방을 벌이던 연세대학교가 추가 시험을 치르고 수시 합격자를 2배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2025학년도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의 후속 조치로 다음 달 8일 추가 시험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는 지난달 12일 치른 1차 시험 합격자 261명은 당초 계획대로 선발해 다음 달 13일 합격자를 발표하고 2차 시험으로도 261명을 선발해 수시 합격자 등록 마감일인 다음 달 26일 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연세대가 추가 시험을 통해 정원의 2배를 선발한다고 밝히자 입시업계는 상위권 수시 합격선이 낮아져 수험생 연수 이동이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또 추가 시험 합격자 발표가 수시 미등록 충원합격 통보 마감일인 다음 달 26일에 임박해 나오면 수험생들은 짧은 시간 안에 중복 합격을 확인하고 등록 포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등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들어 서울 지하철에서 잠들었다가 깨어보니 휴대전화가 없어졌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경찰이 CCTV 200여 대를 분석해 범인을 잡고 보니 이 휴대전화들은 벌써 우즈베키스탄까지 팔려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늦은 시각, 술에 취한 승객이 지하철 승강장 앞에 쓰러져 잠들어 있습니다. 이 승객은 의자 위에 휴대전화를 두고 잠이 들었는데 지나가던 한 남성이 곧장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버립니다. 그러더니 태연하게 도와주는 척 깨워주기까지 합니다. 지난 9월부터 이런 식으로 지하철 역사나 열차 안에서 잠든 사이에 휴대전화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CCTV 200여 대를 분석해 찾아낸 건 50대 남성 2명이었습니다. 한밤중 으슥한 골목에서 이들은 이렇게 훔친 휴대전화를 거래하고 돈을 챙겨왔습니다. 키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돈을 선임하시고 휴대전화를 사들인 건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남성 A씨. 지난 2달 동안 이런 식으로 절도범 3명에게서 휴대전화 10대를 사들였는데 모두 우즈베키스탄으로 몰래 반출했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 10대를 200여만 원에 사들인 뒤 판매해 한 대당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이득을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절도범 3명과 A씨를 잇따라 검거한 경찰은 지난 15일 A씨 먼저 작물 취득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2심 선고 기일이 미뤄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내일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9일로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통상 재판부가 심리기간 후 추가로 필요로 하거나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 선고가 늦춰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을 포함해 경기 남부 등 중부지방에 밤새 또다시 많은 눈이 내리면서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쏟아진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해 나무나 철제 구조물이 쓰러지고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교통사고도 속출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 거대한 그물망이 건물을 뒤덮었습니다. 건물 6층 골프 연습장에서 설치한 안전망이 밤새 눈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겁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일대 건물엔 순간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도 골프 연습장 안전망이 끊어지면서 당시 제설 작업 중이던 작업자 2명이 깔렸고 이 중 1명이 숨졌습니다. 눈길 차량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선 대형 트레일러가 홍산 포도 휴게소를 나와 고속도로 진입 중 미끄러져 휴게소에 들렀던 차들이 수시간째 갇히는 사고가 벌어졌고 서울 정릉동에서도 이면 도로를 달리던 5톤 제설 차량이 내리막길에 미끄러져 전신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번 눈은 습기를 잔뜩 머금은 무거운 눈으로 밤새 폭설이 이어지면서 나무가 부러지고 구조물이 무너지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또 눈길에 차가 미끄러져 곳곳에서 심각한 교통체증이 빚어졌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이틀째 서울에 이례적인 대설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금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곳곳에 지금까지 40cm 넘게 눈이 내렸는데 1시간에 최대 5cm 수준의 강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눈 상황 그리고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장하영 기자. 네, 과학기상부입니다. 네, 지금까지 얼마나 눈이 왔는지부터 살펴보죠. 네, 밤사이 많은 눈이 내리면서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시 백안면에 47.5cm, 군포시 금정동에 42.4cm, 서울 관악구에 41.2cm가 내려 쌓였습니다. 수원은 공식 기록이 41.6cm를 기록했는데 1964년 관측 이후 가장 많은 눈입니다.
어제부터 내린 눈이 아직 녹지 않은 가운데 계속 눈이 내리면서 쌓이고 있는 건데요. 현재 눈 상황 YTN 재난보도 시스템 이다스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안산 면허시험장 삼거리 모습입니다.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여기는 수원 광명선인데요. 40cm 넘게 눈이 온 수원에 이 표지판 위까지 눈이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아직 노랗게 변하지도 못한 나뭇잎에 눈이 내려 쌓인 지금 다른 CCTV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나뭇잎에 눈이 많이 내려 쌓인 모습이었는데 이 11월 폭설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골라봤는데 지금 CCTV가 바뀌었습니다. 현재 서울 전역과 수도권 남부, 강원과 충청 북부, 전라북도 동부 지역에 대설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 오전까지 1시간에 1에서 3cm, 또 많이 내리는 곳에는 5cm 정도의 강한 눈이 내리겠습니다. 어제부터 한반도 북쪽에 저기압이 정차하면서 이 서쪽에서 눈구름대가 계속 유입돼 눈이 계속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도 눈구름대가 시속 10km 정도로 느리게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눈을 뿌리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합니다.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청남도와 전라도 등 곳곳에 강풍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라북도, 제주도에는 바람이 순간 초속 25m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기온은 현재 서울이 0.1도, 파주 영하 3.6도, 수원 영하 0.4도, 대전 영하 0.6도로 현재 내리는 눈이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무거운 눈과 강풍으로 인한 낙하사고와 빙판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이틀째 대설특보인데 언제까지 눈이 내립니까? 네, 오늘과 내일까지도 전국에 눈과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기상청이 밝힌 오늘 예상 적설량 살펴보면 경기 남부에 최고 15cm 이상, 서울과 인천에 3에서 8cm의 눈이 더 내릴 걸로 보입니다. 강원도와 충청도, 제주도 산간에도 많게는 15cm 이상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는 지역은 이 눈이 비로 바뀌겠는데요. 내일도 양은 줄어들지만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 1에서 5cm, 충청과 전라에 1에서 3cm, 경북과 전북 내륙에도 1에서 5cm가 각각 내릴 걸로 전망됩니다. 이미 많은 눈이 내린 데다 특히 이번 눈은 습기를 잔뜩 머금은 무거운 눈이기 때문에 나무가 부러지거나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밤사이 중부 지역에 또다시 많은 눈이 내리면서 오늘도 출근 시간대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면서 일부 구간은 통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여의도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기혜 기자. 네, 서울 여의도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새벽보다는 눈이 많이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일부 시민들은 우산을 펼치고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이 제법 녹은 곳도 있는데요. 살얼음이 낀 곳도 있고 낙엽이 엉겨붙어 있기도 해서 이동할 때 넘어지기 쉽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더라도 출근길 걸어 다닐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주요 간선도로는 그래도 제설이 비교적 잘 된 편이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여전히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통제되고 있는 도시고속도로는 없어서 통행은 평소처럼 가능한데요. 다만 도로에 녹담한 눈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차량이 제속도를 내기 쉽지 않습니다. 이곳 여의도역 근처를 지나는 차량과 버스들도 사고를 막기 위해 평소보다 서행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시내 도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밤사이 제설 작업을 이유로 통제된 도로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제설을 마쳐서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기존에 통제됐던 서울 북악산로, 인왕산로, 삼청로 등 경사가 심한 곳들 모두 제설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외에 서울 시내 주요 구간들은 평소와 비슷하게 출근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지역에는 여전히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눈이 계속 내릴 가능성이 큰 만큼 도로 상황은 오늘도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할 때 도로 상황, 실시간 교통정보 실시간으로 확인하셔서 안전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가능하면 평소보다 일찍 출발하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역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이번엔 지하철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폭설로 많은 승객들이 지하철로 몰리고 있는데요. 일부 노선은 지연 운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염창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유서연 기자. 네, 서울 지하철 9호선 염창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출근 시간대 지하철을 이용한 시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지금 지하철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취재진이 지금 2시간 전쯤부터 이곳에 나와 있었는데요. 이곳 염창역은 출근하시는 시민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금 열차가 떠나서 플랫폼이 조금 비워져 있는 상황인데요. 밤새 내린 폭설 탓에 조금 일찍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출근하시는 시민분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을지로 입구로 출근을 하고요. 그리고 보통 한 50분 정도 걸립니다. 네. 어제 워낙 늦어가지고요. 오늘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좀 일찍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폭설 때문에 수인분당선과 국철 1호선 등 일부 전동차가 20분가량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코레일 측은 이른 오전부터 선로와 차량기지에 대기하고 있던 전동열차에 눈이 쌓였고 제설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운행이 지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은 제설 작업을 완료했다며 순차적으로 지연이 해소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레일은 출근 시간대 혼잡을 대비해 열차를 13회 추가 운행할 방침입니다. 1호선 6회, 수인분당선 3회, 경의중앙선 2회, 경춘선 1회, 경강선 1회 등입니다. 서울시도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출근 시간 대중교통 운행을 늘렸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지하철 집중 배차 시간은 오전 7시부터 9시 반까지로 30분 늘어났습니다. 한편 어제는 9호선 개화역 차량기지에서 폭설로 차량 출고가 늦어지면서 출근 시간대 열차가 지연됐습니다. 오늘도 많은 눈이 내린 만큼 출근하시는 시민분들 조금 일찍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지하철 9호선 염창역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이렇게 수도권에 이틀째 폭설이 계속되면서 항공편 결항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네, 김포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새벽부터 항공기가 지연되거나 결항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에 오늘도 폭설 영향으로 인해서 항공편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결항되면서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김포국제공항 1층 출발층의 운항 현황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어제 하루 전국 공항에서 항공편 258편 정도가 결항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여러 시간 대기하면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승객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갑작스러운 결항 통보에 당황하는 승객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오늘도 전국 공항에서 결항된 항공편만 140편이 넘습니다.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 공항에서는 국내선 27편, 국제선 3편 등 모두 30편이 결항됐습니다. 또 지연되고 있는 항공편은 국내선 10편, 국제선 1편 등 11편입니다. 오늘 새벽 6시 기준 인천국제공항에서는 국제선만 모두 111편이 결항됐고 31편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계속 내릴 것으로 보여 이 같은 결항과 지연 운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항을 이용하시려는 분들은 공항 그리고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운항 현황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포국제공항에서 YTN 최두입니다. 네, 이번에는 YTN으로 시청자들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네, 경기 남부에는 여전히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시청자가 어젯밤 10시 50분쯤에 보낸 제보 영상입니다. 경기 안양 삼동입니다. 자, 눈이 쏟아지는 가운데 버스가 아주 천천히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고요. 아래에 있는 버스는 언덕을 올라와야 하는 상황인데 바퀴가 헛돌 뿐 차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트럭 한 대가 언덕을 올라가지만 언덕 중간에서 더는 움직이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서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 남부에 시간당 1에서 5cm에 이르는 강한 눈이 내리고 있어서 오늘 출근길도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어젯밤 11시 30분 경기 안성시에서 온 제보 영상입니다. 중앙대 다빈치 캠퍼스 근처 도로인데요. 강한 눈발이 날리는 가운데 도로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영상을 전해주신 시청자는 1km를 가는데 2시간이 걸렸다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경기 안양시 안양동에 있는 성결대학교 인근 도로입니다. 중학생들이 화물차를 뒤에서 힘껏 미는 모습인데요. 제보자는 학생들이 눈 때문에 미끄러워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차들을 어른들과 함께 밀고 도로에 쌓인 눈까지 치웠다고 전했습니다. 네. 어제 오후 2시쯤 경기 양평군 단월면에 있는 고압전선에서 불꽃이 튀면서 일대가 정전이 됐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추위 속에 일대 10가구 정도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나뭇가지에 눈이 쌓이면서 근처에 있던 고압전선을 건드린 것으로 보고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틀째 내린 눈으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주민들이 일시 대피했고 전국 곳곳에서 정전도 잇따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자, 차정윤 기자, 자세한 피해 내용 전해주시죠. 네, 어제 오후 2시부터 내려진 중대본 2단계와 대설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6시 기준 공식적인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경기 양평에서 천막형 차고지 지붕 제설 작업을 하다가 숨진 1명과 경기 평택에서 골프 연습장 망이 무너져 숨진 1명의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밤사이 눈이 많이 내리면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모두 36세대, 56명이 일시 대피했는데 임시 주거시설이나 친인척 집으로 일시 대피했습니다. 또 충남 천안에서는 공장 천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양평, 오산 등에서도 정전이 발생했는데 총 61건 가운데 46건은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지금까지 폭설과 관련해 총 1280건의 소방활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늘길과 뱃길도 막혔습니다. 항공기는 인천공항에서 90대, 김포공항에서 3대, 총 93편이 결항이 됐고 여객선도 전국 76개 항로에서 99척의 선박이 발이 묶였습니다. 국립공원은 지리산, 계룡산, 설악산 등 현재 13개 공원에서 328개 구간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도로도 막혔는데요. 서울 북악산길, 인왕산길, 삼청터널 등 서울 7곳, 또 전북, 전남 등 전국 18개 노선에서 차량 통행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네, 밤사이 수도권에도 눈이 많이 왔는데 현재 서울 제설 작업 진행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서울시는 어제 오전 7시부터 자치구, 유관기관과 함께 제설 비상근무를 2단계로 격상해 제설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 11,000여 명, 장비 1,900여 대를 동원해 제설제 살포, 도로에 쌓인 눈 밀어내기 등 강설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출퇴근길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도 추가 운행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출근길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 늘려 7시부터 9시 반까지 평소보다 열차를 20차례 더 추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틀간 강설로 인한 사고는 6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가로수 넘어짐이 48건, 교통사고 10건, 공사장 붕괴 1건, 정전 4건 등입니다. 경기도 역시 폭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젯밤 10시를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대응 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교육청은 폭설과 낮은 기온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관내 모든 학교에 교장 재량으로 휴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4,700여 곳은 학교와 지역 특성에 따라 휴업 또는 등교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차정윤입니다. 네, 눈은 오늘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반기성 YTN 재난자문위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무릎 아래까지 쌓인 눈이 이제 다리에 빠지기도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오고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것은 상당히 더운 바다와 찬 저기압이 만나면서 눈폭탄을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폭염과 함께 이 해수 온도가 굉장히 높이 상승을 했거든요. 이것이 가장 크게 그 영향을 준 것으로 봅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내려오면서 북에서 찬 공기가 건조하고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일단 바다에서 바다 기질이 좀 따뜻한 상태거든요.
평년보다 지금 한 2도 정도 높은 상태인데 바다에 내려오면서 이 해기처럼 만들어진 눈구름대가 상당히 강력하게 발달을 했고요. 강력하게 발달한 눈구름대가 육지로 유입되면서 육지 쪽에는 다시 이 강원도 쪽에서 경기만 쪽으로 약한 기압골이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그 기압골을 타고 내륙 깊숙이, 그러니까 이 서울이라든가 강원도 내륙까지 깊숙이 눈이 유입됐는데 이런 기압골에서는 대기 불안정이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대기 불안정으로 해양 쪽에서 강하게 발달한 눈구름이 육지에 상륙하면서 더욱더 강하게 발달하는 그런 요인이 되면서 정말 기록적인 뭐 거의 관측 지역들은 현재 중부지방 관측 지역들은 다 최고 기록으로 다 갱신할 만큼 엄청난 눈이 내렸는데요. 사실 뭐 이 정도의 눈의 강도라고 한다면 대개 서해안이라든가 동해안 같이 지형적인 폭설을 내리는 지역이 아닌 중부지방 같은데 이런 정도의 폭설은 제가 볼 때 한 200년 만에 한 번 정도 내릴 수 있는 그런 빈도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자, 첫눈으로도 그렇고 기상 관측 일에 11월 가장 많은 눈폭탄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온 걸까요? 일단 아무래도 그 전체적으로 이 따뜻해져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뭐 공기도 따뜻해져 있었고 남쪽에 있는 공기는 그다음에 바다의 수온, 서쪽의 해수온도 굉장히 높아져 있었고 근데 이런 상태에서 굉장히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다 보니까 일단 바다 쪽에서 만들어진 눈구름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발달했죠. 대류작용으로 해서 강력하게 발달하는데 차가운 공기와 바다 온도와의 공기차가 클수록 이 눈구름은 더욱더 강력하게 발달합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북쪽에서 내려온 공기가 굉장히 찬 데 비해서 해수 온도는 상당히 높은 상태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직적으로 훨씬 더 높게 발달을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는 하나의 기압골이 수도권 쪽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에 들어오는 따뜻한 공기가 부딪히면서 이쪽에서 대기 불안정이 만들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상에서 강력하게 만들어졌던 눈구름이 다시 육지로 들어오면서 수도권 쪽으로 들어오면서 더 강력하게 발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참 예상하기 힘든 그런 정도의 엄청난 눈이 내리게 된 것이죠. 네, 해수면의 온도가 평년보다 뭐 1, 2도가량 높았기 때문에 이런 폭설이 내리고 있다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해수면의 온도가 이렇게 1도 정도 차이 나는 것도 날씨에 큰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습니다. 해수 온도 1도가 오히려 대기 온도 1도의 변화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연료량이 크기 때문에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열을 갖다가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인데 네. 우리가 뭐 가장 기상에서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게 이런 해양온도 1도 상승을 하게 되면 대기의 수증기를 갖다 7% 이상 증가를 시킬 수가 있다. 사실 이번에 그 서해안의 해수 온도가 평균보다 한 2도 정도가 높았거든요. 네. 가장 높은 곳은 3도, 낮은 곳은 한 1도 정도 높았는데 이 정도 높은 것도 이례적이지만 지금 이렇게 높은 상태 같으면은 훨씬 더 많은 수증기를 갖다가 공급할 수가 일단 있었고요. 이게 12월이나 1월 정도 가면 해수온도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공기 중으로 수증기를 공급하는 여력이 좀 적어지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서해상 해수온도가 높은 상태인데 거기다가 더 높거든요, 평년보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수증기를 공급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일단 이 해안 같은 데서 해수온도 1도가 높을 때 태풍 같은 게 만들어지면은 이 풍속이 한 시속 한 32km 정도가 증가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해양의 이 1도가 굉장히 어떤 이런 뭐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이라든가 또 이런 뭐 폭풍의 발달이라든가 또 뭐 이런 어떤 태풍의 발달, 그다음에 이런 강수량의 증가, 또 폭설 이런 것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죠. 네. 지금 중부지방에 40cm 이상의 많은 눈이 이미 쌓인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도 시간당 1에서 5cm의 습설이 내리고 있는데 이게 장마철에 강수량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 온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그냥 통상 습설과 건설로 보면은 습설은 대개 10대1 비율로 봅니다. 그러니까 눈이 40cm가 왔다고 한다면은 비로 따지면은 40mm가 내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다음에 건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습설이었죠.
건설은 보통 한 30대 1 정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눈이 30cm 정도 내리면은 비로 따지면 한 10mm 정도 내렸다고 보는데 이게 사실 습설과 건설의 차이가 매우 크죠. 일단 이 습설 같은 경우는 지금도 각종 뭐 이 구조물이 무너진다든가 이런 사고가 많이 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습설 자체가 이제 습기를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밀도가 높아서 무겁고요. 또 잘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같은 데도 이렇게 일단 붙으면은 거의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나무들이 꺾이거나 뭐 전신줄 같은 것도 늘어지거나 이런 사고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지금 제설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 습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설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녹아서도 일단 그 물의 부피가 아니라 이 전체적 밀도가 좀 높기 때문에 이 처리하기도 어렵고 또 이게 녹아서 얼어붙으면 깨야 되거든요. 근데 건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우기가 쉽습니다. 양도 아까도 말씀드린 밀도가 낮기 때문에 그냥 밀고 가도 그대로 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습설과 건설의 차이가 매우 크죠. 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 내리는 눈 대부분이 습설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영하 10도 이내로 대개 내릴 때를 습설이라고 하는데 네.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건설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한파가 내려올 때는 건설이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해상으로 들어오는 이런 눈들도 지상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에서 20도 이렇게까지 내려갈 때는 건설이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올해 초에도 건설이 내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 내리는 눈은 전부 다 습설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영도, 대개 영도에서 영하 10도 사이에 내리는 눈을 습설이라고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 영도, 그러니까 영하 10도 가까이 가면 아무래도 습설이라고 하더라도 건설에 좀 가까워지는 거 아닙니까? 네. 습도가 낮아지니까 대기 중에. 그런데 영도는 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온도에 가장 많은 수증기를 갖다 함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눈이 제일 똑같은 습설에서도 제일 수증기가 많은 또 습도가 높은 제일 질척거리는 그런 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무게가 무거운 습설이기 때문에 더 걱정인 그런 상황인데 지금도 내륙 대부분 지역에 대설 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져 있거든요. 앞으로 눈이 얼마나 더 내릴까요? 일단 오늘까지는 수도권과 충청, 강원 지역, 그다음에 제주 지역까지는 5에서 10cm, 많이 내린 거 15cm 더 내릴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네. 전북 동부 지역은 3에서 8cm, 경북 북부 지역은 한 2에서 7cm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쪽으로, 그러니까 주로 이제 산악 쪽이 아닌 평지 쪽은 낮에 기온이 높기 때문에 대개 비로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네. 자, 지금 습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말 그대로 습기가 있는 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설보다 훨씬 더 무거울 텐데 이게 무게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통상 그냥 일반적인 습설입니다. 습설 같은 경우 가로 10m, 세로 10m, 그다음에 높이 1cm일 경우에 대개 한 600kg의 무게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지금 20cm가 쌓였다. 그러면은 저 10m 넓이에 20cm가 쌓였다고 한다면은 거의 한 1.2톤 정도의 무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것이 위에서 누르기 때문에 이런 저 어떤 뭐 비닐하우스라든가 약한 이런 시설물 같은 건 붕괴가 되고 마는 것이죠. 예. 자, 무게가 무거울 뿐만 아니라 잘 뭉치는 특성 때문에 더 위험할 것 같은데 그래서 건물 위에 쌓여서 붕괴 사고가 일어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쉽게 제거가 되질 않습니다. 건설 같은 경우 그냥 빗자루로 쓸으면 다 쓸려 나가는데 습설 같은 경우는 그대로 다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붕이라든가 비닐하우스에서도 이 눈을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습설과 건설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 뭐냐? 습설 같은 게 되면 우리가 눈사람을 만들 수 있는 눈을 습설이라고 하고요. 잘 뭉쳐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건설 같은 경우는 이 쌀가루 같은 굉장히 가늘고 좀 비도 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밀도도 약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눈싸움 할 때 눈을 뭉쳐지지도 않죠. 그런 눈들은 굉장히
무게도 무겁고 잘 뭉쳐지고 또 뭉쳐졌다가 하부에서 녹거든요. 녹으면 그대로 얼어붙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제거가 되지 않고 또 여기다가 또 이 습설 같은 경우는 녹아서 일단 도로 같은 데 제설 작업을 하면 녹지 않습니까? 네. 녹는데 물의 상태로 있다가 밤에 기온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결빙이 되거나 이제 우리가 말하는 블랙 아이스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통이라든가 이런 쪽도 나쁜 영향을 많이 주죠. 네. 지금 뭐 어제부터 전국에서 계속 눈이 내렸다가 그쳤다가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설제를 뿌려서 눈을 좀 녹였다가도 이게 또 다시 어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교통안전에 굉장히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나 스스로부터 교통안전에 좀 유의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행이죠. 천천히 다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일단 우리가 이 눈이나 빙판길에서 운전할 때는 수동일 경우에는 2단으로 출발을 하고 자동 같은 경우에는 오토홀드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한테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음에 길을 다닐 때도 앞차가 간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내리막길 같은 때는 핸드브레이크를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셔야 하고요. 오르막길 같은 거 올라갈 때는 항상 그냥 쉬지 않고 올라가야지 만일 중간에 쉬면은 밀리거나 이런 사고가 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운전자분들이 좀 스노우 타이어라든가 이런 겨울 용고 그런 공구 같은 것도 좀 준비를 하시는 것이 안전운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눈 피해 대비가 철저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이번에 눈이 내린 양상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마치 여름철에 국지성으로 비가 쏟아지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눈도 그렇게 내릴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똑같습니다. 원리는 우리가 여름철 호우도 서해상에서 많은 수증기를 공급받아서 만들어진 비구름대가 육지에 상륙하는데 육지는 보니까 어떤 이런 불연속선으로 해서 북쪽엔 찬 공기가 내려오고 아래쪽에 따뜻한 공기가 위치했으면 대기 불안정이 강력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해상에서 들어온 이 비구름대가 육지에 상륙을 하면서 강력해지는 이런 패턴을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국지적인 호우 2020년에 서울 그 관악구에 시간당 141mm 내렸다 이런 호우 같은 패턴이 바로 그런 것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거든요. 해상에서 해기차로 굉장히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바다 위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이 그대로 들어와도 이것도 엄청난 강설량을 기록을 할 건데 이제 육지 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어젯밤, 그저께 밤과 어젯밤 이틀 동안 연속해서 실제로 강원도 쪽에서 경기만 쪽으로 약간 지상 쪽으로 기압골이 만들어져 있었단 말입니다. 기압골이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는 북쪽엔 찬 공기가 내려오고 아래쪽엔 따뜻한 공기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긴 굉장히 대기 불안정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서울이라든가 강원도 쪽으로 들어갔던 경기 남부 쪽으로 어젯밤에 들어갔던 공기가 더 강력하게 발달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폭설이 내리는데 실제로 겨울과 여름의 온도차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름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강수량을 갖다가 내릴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기 중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적기 때문에 절대적인 양은 적지만 실제로 만약 어제 같은 기압 패턴이면 여름철로 따진다면은 지금 많이 온 대감이라든가 금정 이렇게 4cm 넘은 곳 이런 곳은 40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번에 서울이 역대 11월 중에 가장 많은 눈이 쌓였다고 합니다. 기상 관측 이래 117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동안 눈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강원도를 떠오르셨을 텐데 동쪽보다 서쪽, 이 수도권에 눈이 이번에 더 많이 내린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폭설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이 동해안 지역이 가장 많고 두 번째 빈도가 서해안 지역입니다. 이제 서해안, 전라, 제주 지역인데 이런 지역들이 왜 그렇게 많이 내리냐면 지형적인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 고기압이 서쪽으로 확장을 하면 대개 충남, 서해안, 전라, 제주도 쪽으로 폭설이 내리고요. 이 고기압축이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동풍이 들어오면서 동해안 지역에 폭설이 내리는데 동해안 지역 폭설의 양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의 그 폭설은
뭐 매년 몇 차례씩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서울이라든가 강원 내륙 이런 지역에 이렇게 폭설이 내리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이 이 지역에 폭설이 내리기 위해서는 기압골이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기압골이 들어와서 내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기압골이 북쪽에서 한동반도에서 내려오면서 통과해갖고 이 정도 내린 적이 없을 만큼 북쪽에서 내려오는 기압골이 중부지방에 그렇게 많은 눈이 내리질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중부지방에서 특히 어제 아침 같은 경우는 주로 수도권과 강원, 그다음에 어젯밤부터 오늘은 이제 경기 남부와 충청 쪽으로 집중이 됐지 않습니까? 네. 가장 많이 내리는 것들이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은 바로 말씀드렸지만 해상에서 뜨거운 해수면에서 만들어진 강력한 눈구름이 육지에 상륙하면서 육지에서 만들어진 육지에 형성돼 있던 기압골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 기압골이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만나면서 정말 뭐 거의 저도 예보관 생활 꽤 오래 했는데 처음 볼 정도로 당연히 처음이겠죠. 뭐 기록이니까. 그래서 네. 참 드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상 상황상 앞으로도 수도권이나 이런 서쪽 지방에 어제나 오늘 같은 이런 폭설이 더 내릴 가능성도 앞으로도 충분히 있다고 보면 될까요? 사실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관측 기록을 다 이번에 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한 200년 정도 빈도다. 그 200년에 한 번 정도 나타날 수 있는 빈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최근에 기후변화로 본다면 이런 빈도가 발생하는 횟수가 점점 짧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와 똑같은 기압 패턴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뭐 똑같이 시베리아 고기압이 강하게 또 이제 예를 들어 블라디보스톡 상공에 상층에 그 전리된 그런 저기압이 위치하거나 그러면서 한기가 내려온 이런 패턴은 사실 자주 있지만 이번 같이 실제로 서해상의 해상도가 굉장히 높고 또 내려오는 도중에 중부지방으로 약하게 기압골이 만들어진 이런 형태는 그렇게 자주 나타나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그 이전에 비해서는 앞으로 좀 더 자주 일어날 가능성은 크다라고 봅니다. 예. 네. 자, 첫눈부터 이렇다 보니까 이번 겨울이 걱정이 되는데 다음 주 초에 또 눈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번 겨울 앞으로도 눈이 이런 형식으로 올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실 온 눈 정도는 정말 정말 이례적인 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음 주 일단 월요일에 눈 소식이 있는데 그때는 이 정도 눈은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네. 많이 내리는 곳이 한 5에서 10cm 내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압골 자체가 내려와서 지금처럼 이제 오래 버티는 것이 아니고 바로 빠져나가는 형태가 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 추위가 26일 날 내려와서 일단 좀 길게 지금 지속될 것으로 보여요. 보여서 이제 당분간 다음 주 월요일 날 기압골이 들어오니까 기온이 약간 올라가긴 하겠지만 일시적인 것이고 당분간 계속 평년보다 기온이 낮은 그러니까 최저 기온은 영하권을 계속 보이는 날씨는 다음 주 주말 정도까지 계속되지 않겠나 일단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추우니까 어떤 동파 사고라든가 이런 사고가 없도록 좀 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 눈이 어쨌든 오늘 더 이어지고 일부 지역은 내일까지도 좀 내린다고 하는데 자, 눈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은 제설 작업에도 날씨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 이후에 뭐 금요일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눈비 소식 없이 날씨가 좀 괜찮을까요? 일단 내일은 충청, 전라, 경북 정도, 제주 이 정도만 눈이 예상되는데 눈의 양은 내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까지가 이제 좀 피크고요. 그다음에 모레는 새벽 정도까지 이제 전라 서해안이나 제주. 내일도 수도권은 오후에서 밤사이 약하게 눈이 날릴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말에서부터는 낮서부터는 이제 일요일까지는 일단 눈 소식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눈 소식은 없더라도 현재 내려 있는 이런 눈들이 얼어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눈으로 있으면 녹는데 낮에 이게 이제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습설 같은 경우 습도가 많은 경우 같은 경우는 땅에서 열을 뺏길 수도 있거든요. 네. 복사냉각으로.
그래서 밤이 되면 얼어붙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그대로 그러니까 도로야 다 뭐 제설 작업을 하고 또 제설제를 뿌렸으니까 다 녹겠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다니는 길 이면도로 이런 데는 그대로 당분간 얼어붙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어제 상암동에서 낙상을 했는데 넘어졌는데 예. 제가 바로 이 블랙아이스 경우입니다. 차들이 이 얼음이 녹았다가 다시 살짝 얼어붙으면 도로색이지 눈으로는 얼음이나 눈이 안 보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건데 저도 어제 눈이 이게 쌓였다 눈을 치웠는데 녹아갖고 살짝 살얼음이 얼은 건데 그게 돌인 줄 알았어요. 저는 눈이 없길래 돌을 짚는다고 거기를 딱 짚었는데 그냥 넘어져갖고 아주 당황을 했는데 이런 사고들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 분들은 당분간 정말 외출하실 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센터장님께서도 크게 다치시지 않았길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올 겨울 날씨 전망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주실까요? 일단 올겨울 기상청 예보는 12월과 1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이다. 2월은 평년보다 따뜻할 것이다라고 일단 3개월 예보를 냈습니다. 지난주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은 평년과 비슷하대, 평년보다 따뜻하대. 그러면 올겨울 안 춥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이게 뭐냐면 변동성이 크거든요. 이 얘기를 예를 들어 12월이 한 달 평균을 내보니까 평균과 비슷하다는 것이지 그런 추이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엄청난 한파가 올 수도 있고 또다시 한파가 끝났는데 엄청난 이상 난동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다 평균을 내보니까 12월이 평균과 비슷하고 1월도 평균과 비슷하다고 보는 것이지 그 사이의 기후 변동성, 기온 변동성은 올겨울이 상당히 클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추웠다가 다시 더웠다가 추웠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데 좀 추운 기간과 더운 기간들이 옛날처럼 짧게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길게 이렇게 바뀌는 그런 겨울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래서 올겨울 절대로 안 춥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추위에 정말 적절하게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눈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재난전문위원 반기성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금리는 지난달 한 차례 인하로 현재 연 3.25%입니다. 국내 상황만 고려하면 이번 달에도 인하 가능성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2%대로 안정되고 가계부채와 집값 급등세도 한풀 꺾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경기 전망이 어두워진 것도 인하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다만 1,400원 안팎으로 가는 원달러 환율 불안은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롯데지주가 롯데케미칼의 회사채 신용 보강을 위해서 롯데월드타워를 은행권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롯데는 롯데케미칼 회사채 이슈와 관련해 강력한 시장 안정화 의지를 담은 대책이라며 그룹이 직접 나서 책임지고 이를 해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월드타워는 건축비만 4조 5천억 원이 투입됐고 현재 가치는 6조 원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폭탄 예고에 멕시코와 캐나다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많은 기업이 멕시코를 미국 수출의 전초 기지로 삼은 상황이어서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준공한 기아의 멕시코 공장입니다. 지난해 이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 25만 대 가운데 15만 대가 미국으로 수출됐습니다.
포스코도 미국 시장을 노리고 지난해 멕시코에 자동차 강판 공장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LG전자까지 주요 기업이 멕시코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싼 데다가 트럼프 일기 당시 대중 무역 제재를 피해 미국과 무관세 협정을 맺은 멕시코가 북미 수출의 전초 기지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우리 기업들 발등엔 불이 떨어졌습니다. 고율 관세에 직면을 하게 되니까 해당 제품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가격이 높아지고 또 수요가 감소해서 이에 따라서 이제 해당 기업들의 매출이 하락하는. 게다가 미국의 무역 장벽이 한국 기업들의 공급망 거점인 베트남까지 확대될 수 있어 걱정은 더 큽니다. 이에 정부와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다각도로 이미 준비를 해놨습니다. 앞으로 최적의 시점에 미국과 아우리치를 할 계획입니다.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우려했던 통상 불확실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최근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지금처럼 남북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이 직접談판에 나설 경우 우리가 패싱, 즉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기와 비교하면 트럼프 2기 정부는 초반부터 북미 대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1기 때는 두 정상이 처음 만나는데 1년 5개월이 걸렸지만 이번엔 출범 전부터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이렇게 서두르는 건 1기 때와 달리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데다 이미 김정은을 경험해봤다는 자신감이 더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출범과 동시에 외교 성과를 거두려는 트럼프에게 북한과의 대화는 한층 중요해졌습니다. 기존 비핵화 어젠다에다 북한군 파병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도 연동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톱다운 방식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직거래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남북 관계는 파탄 수준이고 북론은 혈맹으로 묶여 있어 우리는 대화에 끼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북한이 쉽사리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트럼프의 손짓에 미국과 협상으로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봤다. 확신한 것은 적대적인 대조선 정책이라면서 1기 당시의 대화를 평가절하했는데요. 이미 핵무력 고도화를 상당히 이룬 데다 러시아와 밀착한 지금으로선 대화에 응할 유인이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북한은 우리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인 동시에 동아시아 정세의 핵심적인 관리 요인이죠. 남북관계 단절과 러우 전쟁, 힘이 더 세진 트럼프까지 과거보다 훨씬 복잡한 방정식 속에서 더 정밀한 외교 안보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미국 측이 북한군을 러시아에 파병했는지 묻자 북한 측이 우회적으로 시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사는 북측과 신경전을 벌였고 황준국 유엔 주재 대사는 북러 군사협력 중단과 철군을 촉구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미국 대표가 작심한 듯 돌직구 질문을 던집니다. It's a very simple question, and I think this council would appreciate a very succinct answer. Has DPRK deployed troops to Russia? 카메라에 잡히진 않았지만 현장에선 북한 대표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북측은 군사협력을 포함한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은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부합한다며 파병을 우회적으로 시인했습니다. The DPRK will remain faithful to its obligation under that treaty. 우크라이나 대표는 북한 대표의 눈을 쏘아보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That he represents a criminal regime, that he represents the regime that helps another criminal regime, and that by the end of the day, sooner or later, you and your leadership will end up in the dock. 황준국 유엔 주재 대사는 북한군이 교전 중이고 사상자 첩보를 파악하고 있다며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중단하고 즉시 철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문제를 전담할 특사로 군 장성 출신의 키스 켈로그 전 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명했습니다.
최근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에 한국식 휴전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언급했던 만큼 앞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우크라이나 휴전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